네, 얼굴이 이런데도 지금 심심해가지고 하나 더 찍겠습니다.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인데요. 즉흥적으로 지금 하나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이제 정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진 않을 텐데요. 자,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는 이제 19세기 그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전공자들한테는 굉장히 유구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 나라에 세계 문학사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에 이렇게 걸출한 작가가 동시대에 그렇게 나왔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런 우연히 그 다음에 두 작가가 같이 뭐 호랑이와 사자, 호랑이와 곰 이렇게 두 마리의 맹수처럼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이런 걸 시사하는 것도 같습니다. 즉, 두 사람은 동시대의 러시아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러시아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러시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이제 평범한 샐러리맨과 람보르기 뭐 그런 엄청나게 비싼 막 유럽, 그게 저기 이탈리아 차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걸 타고 이렇게 달리는, 시간대도 자유롭게 일반적인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가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평생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는 이른바 같은 직종에 종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의미심장한 어떤 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세계가 둘이가 너무 다른데 그것도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탐구심을 자극하죠.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았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겠을까? 가장 이제 얘들이 다른, 작품 세계가 이렇게 가장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신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고 당연히 이제 그거하고 맞물려서 성장 과정 이런 게 이제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톨스토이는 유서 깊은 백작 가문의 후예이고 백작으로 태어나서 백작으로 죽는 거죠, 그죠? 덧붙여서 이제 큰 영지의 지주이기도 하니까 그 속에 그냥 가만히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존재하다가 하느님이 부르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존재하다가 이제 떠나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알릴레오에서 주신 정말 그 유한계급이라는, 제가 책을 읽지는 않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톨스토이가 떠올랐어요. 이 진정한 이제 유한계급인 거죠. 톨스토이는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글을 많이 썼잖아요. 책을 진짜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소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진짜 이건 유한계급식 글쓰기인 거예요. 이거를 글을 써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이걸로 인정을 받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그러려고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걸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착한 마음에서 두오볼이라고 그 종교 집단의 이주를 위해서 썼거든요.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좀 써가지고 이 남는 돈은 다 니들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정한 어떤 유한계급식의 그런 유한계급식의 어떤 시해라면 좀 그렇고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일, 톨스토이는 지주여서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고 일은 중간에 있는 이제 지배인을 시키면 되는데 본인이 농사일을 하는 거를 되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 까렌이나 레빈 그 풀베개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그 농부들을 다룬 여러 가지 그 민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기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 장어 문제 논하고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그 농사일을 본인이 되게 즐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무실에서 이거 장부를, 관리인이 갖고 오는 장부를 뒤지죠. 그러니까 얼마가 뭐 생산이 됐고 이번에 뭐 흉작이 들어서 얼마의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의 세금을 제임스보에 뭐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료, 데이터를 보지, 밭에 나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농민들하고 같이 끄바수 마시고 하는 이런 경우는 드물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노동을 열심히 했는데, 농사를. 근데 이 역시도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한계급식 여유의 시전인 거예요. 진정한 이런 시전. 근데 이 유한계급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톨스토이가 나는 소설도 쓸 줄 알아 해서 이게 소설 쓰는 게 아니고, 나도 노동할 수 있어, 나도 농사 지을 수 있어, 이래서 노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가 이렇게 산 거는 남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뭐 한 거를 보여, 이게 아니라 그냥 생리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냥 자기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뭐 타인을 배려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왜 도대체 톨스토이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도덕적 완성을 꾀하고 그쵸. 그게 더 큰 어떤 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신분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글쓰기, 직업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유한계급식 그런 글쓰기, 유한계급의 레저가 유한이 레저 번역한 거라는데 이제 유한계급의 어떤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 근데 이제 그 여유 없는 너무나도 또 빡빡한 글쓰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쓸 수 있었던 데는 그렇게 막 교정을 열심히 보고 할 수 있었던 데는 또한 이제 톨스토이의 이런 신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백작 출신이기 때문에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소재를 이제 다루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 잡계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노동하는 작가다. 그러니까는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데뷔할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존재만 하면 되고요.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종류로 그 공무원이 되는 걸 이제 때려치우고 뭡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죽도록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써야 되고 톨스토이처럼 이렇게 장구한 시간대를 아우르기보다는 화다다닥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집필 시간도 도스토옙스키가 덜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마감을 해야 되고 이거를 쓰고 딴 작품으로 넘어가야지 또 계약을 해야지 또 돈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작가가 처해 있는 신분 어떤 물질적인 정황이 결과적으로는 그 작품의 미학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게 클 거고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생겼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겼고 그게 되게 큰데 이런 식의 이제 신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물질적인 토양이 또한 이제 두 작가의 작품의 미학과 시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레즈콥스키라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은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사상가 뭐 작가 이런데요. 이 사람이 쓴 에세이식의 연구서 재밌어요. 되게 저는 재밌게 읽고 열심히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워낙에 상징주의자들은 도스토옙스키를 조금 더 좋아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주류고 톨스토이는 약간 붙어 있는 식, 좀 도스토옙스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세계는 디오니소스적인 비극의 세계다. 톨스토이의 세계는 소설 서사시, 아폴론의 세계다. 뭐 이런 것들 이 연구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뭐 베르자예프나 이바노프나. 근데 말씀드렸듯이 초점은 저쪽에 조금 더 가있죠. 도스토옙스키한테. 근데 이제 조지 스타이너라고 톨스토이 OR 도스토옙스키인가? 도스토옙스키 OR 톨스토이인가? 원제는 그런데 한때 윤지관 선생님이 영문학자 윤지관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적인 연구서예요. 그래서 보고 우리가 진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다각도로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의 소설 세계는 말하자면 이제 호메로스 같은 그런 서사시의 세계고요. 엄정한 소설 서사시의 세계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아폴론 세계, 아폴론적인 세계이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세계는 소포클레스 그런 이제 비극의 세계. 좀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다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비극의 세계 이제 이런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또 숭고미, 카타르시스 이제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비교를 스타이너가 되게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식으로 또 하나 있는 게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훌륭한 저서를 많이 썼는데 약간 손풀기 식으로 하나 쓴 게 고슴도치하고 여우인데 그 고슴도치하고 여우는 물론 동물인데요. 이걸 이제 사람을 비유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동물은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고요. 한 동물은 하나의 지식을 집중적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언놈이 여우고 언놈이 고슴도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이쪽 부류에는 누구가 들어가고 뭐 셰익스피어, 호메로스, 괴테 막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또 저쪽 부류에는 또 누구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쭉 해놓고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톨스토이를 자기가 여우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은 고슴도치였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짧은 에세이인데 그냥 이제 읽을 만한 이런 책이고요. 이런 데서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꾸준히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메레즈콥스키의 연구가 제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톨스토이는 육체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육체의 대극으로서의 어떤 정신 이상 이거에 이제 도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평생의 어떤 과제였고요. 도스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관념, 이데올로기 이거죠. 이거에 맞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톨스토이의 소설을 이제 이건 제 말인데요. 육체와 정신의 변증법이라고 부른다면은 도스옙스키의 소설은 관념과 삶의 변증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장편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논문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도 이제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너무 이제 벌려놨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죽음을 두 작가가 어떻게 묘사하느냐를 보면은 톨스토이는 엄마가 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죽음에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그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그 평전 작가가 있는데 본인 소설가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소설로 남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츠바이크가 도토리 이렇게 비교를 한 건 아닌데 도스옙스키도 쓰고 톨스토이도 썼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천재와 강기라고 90년대에 나온 두툼한 책인데 역시나 제가 되게 사랑한 판본 중에 하나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찾았는데요. 그 츠바이크도 얘기를 하지만 톨스토이는 원체 건강했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인데 되게 말이 되는 게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추리소설, 스릴러, 미스터리 이런 게 발전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게 현실에서 감당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걸 미학적으로 시학적으로 픽션 장르에서 구성한다는 거는 감히 엄두를 그걸 못 낼 것 같거든요. 독자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홈즈나 뭐 아가사 크리스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걔들은 다 이게 지적인 유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혹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가는 어떤 방지하고 또 이렇게 찾고 막아가는 시스템도 또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발전하는 것 같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역시나 과학 강국이라서 홈즈는 전부 다 과학으로 다 추리하죠. 그게 좀 전부 다 논리 추리, 수학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발달해서 그런 것도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오히려 이제 어려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자기가 늙고 죽을지도 모른다. 나도 죽는구나라는 거를 거의 맨 처음 느낀 게 5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죽음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죽는 순간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작가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신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스티카 스메르지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눈을 확 뜹니다. 세상이 밝아져요. 각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안나 까레니나가 죽을 때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가 죽음 체험할 때 마찬가지고 니콜라이는 죽지는 않지만 이거를 저기 됐잖아요. 죽을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때 니콜라이도 비슷하게 그렇게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들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가짜 죽음, 의사 죽음, 죽어감, 오미라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중이 큰 반면 도스옙스키는 죽는 건 진짜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삶이 너무 빡셌다는 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간질병 그러니까 뇌전증이 있어서 이런 그 기저질환이 하나 있으면 사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크잖아요. 시시각각. 그리고 이제 그 도스옙스키가 체험한 그 사형 죽다 살아난 체험 그게 되게 커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한 줄이라도 더 써.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죽는 것보다는 죽음 직전까지 존재했던 뭐예요? 삶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두 작가가 모두 공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스옙스키의 경우에는 자살이 되게 많거든요. 자살이나 사고사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피살되는 거. 아니 근데 지금 머리를 꽉 맞아갖고 죽는데 한 몇 초 만에 의식이 소멸될 텐데 근데 그것도 묘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둘 다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갔는데 톨스토이의 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반 일리체의 죽음입니다. 이것도 50대에 쓴 거예요. 50, 한 7, 8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스옙스키도 이제 많이 잘 쓰게 됐을 때 작가 일기에 온순한 여자, 거기는 이제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그거를 남편 입장에서 1인칭으로 서술하고 우스운 인간의 꿈,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자살할 거예요. 권총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내가 오늘 밤에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자살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소품, 작은 걸작을 가지고서 두 작가가 죽음을 어떻게 묘사했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